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요, 바로 미국의 생활비와 뭐 이런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미국에 진출하기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제 채널을 보시는 거죠. 그렇죠. 맞죠? 아닌가? 미국 진출 안 할 건데 그냥 취미로 보시나요? 그냥 궁금해서?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제 구독자들은 미국에 유학을 실제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미국에 취업을 해서 미국에 살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질문의 내용을 보면요, 아주 그런 실질적인 내용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일단 저도 제가 경험한 아주 실질적인 경험들을 나눠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 진출하는 게 과연 옳은 결정일까? 생활비 뭐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 안에서도 물가가 비싼 지역들 있죠.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나 맨하탄 같은 그런 곳 있죠. 그런 곳에 정말 세계적인 회사들이 많아요. 실리콘밸리에는 하이텍 회사들이 많고요. 맨하탄에는 세계적인 금융회사나 증권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진출하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들은 미국 진출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때문이에요. 그게 제일 커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미국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대부분이 뭐냐면 직접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 실제로 유학하고 있거나 실제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뭐 친척이 유학 가 있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거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미국 정보를 어디서 얻냐면 인터넷 혹은 한국 언론, 뭐 이런 뭐 뭐 개인 방송, 뭐 이런 거 하여튼 인터넷이든 뭐 블로그든 뭐 주류 언론이든 개인 방송이든 하여튼 대부분 이 미디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보를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본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한번 유튜버가 돼보세요. 본인이 수익을 내든 안 내든 유튜버로서 한 몇 달간 경험을 해보시면 이 세상 미디어가 돌아가는 원리를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한번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것을 느꼈는지. 하지만 제 영상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은 매우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세요. 하지만 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생각을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유튜버로서 이 채널, 미국 유학고수 TV라는 채널을 운영한 지 약 6개월이 됐어요. 근데 제 6개월간 제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석사과정과 미국 석사과정을 비교한 영상이에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시즌 1 제8화. 여기서 제가 뭘 비교했냐면 미국 박사과정 진출한다는 그런 시나리오에서 한국에 석사를 하고 가는 게 그런 시나리오랑 한국에서 학부 마치고 바로 미국에서 석사를 하고 미국 박사를 간다는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어요. 그게 조회수 가장 높아요. 그게 지금 조회수가 700조회수를 넘었어요. 700표를 넘었는데 그 중에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댓글이 한 7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700명이 봤는데 댓글은 7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한 영상에 댓글을 단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었다는 얘기예요. 10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거에 사람들이 인터넷이란 공간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게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미국 유학이라는 이런 유튜브 채널 운영하잖아요. 근데 미국 유학생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미국 유학에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많이 발견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 수 대비 어떤 인터넷 공간에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매우 작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그 700뷰가 나온 영상을 얘기해 볼게요.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악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악플을 사실 제가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악플이 심하면 법적으로 소송을 걸 생각인데, 어쨌든 그 악플에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악플을 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악플이었냐면, 내용을 읽어보면 이래요. 제 인격을 막 비방하면서 이제 저를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거였는데, 그분 댓글을 읽어보면 제 영상을 보고 굉장히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하고, 그리고 본인 지금 유학 준비가 굉장히 꼬여있고 뭔가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인터넷에다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한 거죠. 자,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인터넷 블로그나 개인 방송이나 뭐 이런 걸 막 보시다 보면 미국 생활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 의견을 여러분이 이렇게 들을 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 한인들 중에 인터넷상에 블로그에 자신의 삶을 올리고,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미국은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은 전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중에 아주 극소수예요. 아시겠죠? 제가 제 영상 700뷰 중에 댓글이 7개밖에 없었던 것처럼 비슷한 그런 비율이에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봤을 때 인터넷에 이렇게 블로그를 하고 유튜브를 하는 유학생들, 미국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몇백 명 중에 한 명이 그런 행위를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뭔가 표현하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란 얘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서론이 되게 길었죠. 서론이 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백그라운드를 모른 채 앞뒤 딱딱 자르고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인터넷에. 특히 이제 미국 관련해서 보도하는 사람들 중에, 개인 방송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미국에 대한 이런 분노가 많은, 그런 미국에서 어떤 약간 실패하고 어떤 꼬인 인생을 경험했던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그 강력한 분노를 인터넷에 표출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고 직장 잡고 뭐 그런 것을 위해서 정보를 구할 때 이게 진짜 정보 얻기가 되게 힘들어요. 힘들고 인터넷에 그런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이유는 정말 제 99명의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좋은 연봉을 받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인터넷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1%의 소수, 정말 미국에서 뭔가 힘든 일을 겪고 정말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 1%의 소수가 인터넷에 강력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고요. 제 영상의 댓글처럼 말이죠. 댓글 중에 그 악플처럼 말이죠. 그래서 700뷰 중에 7명만이 댓글을 달았고, 그 중에서 1명, 즉 8뷰였는데 그 한 뷰는 제가 지웠어요. 너무 심한 악플이어서. 근데 그렇게 안 좋은 의견을 표시하는 사람은 결국엔 700명 중에 1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악플이 지금 2번째인데, 제 영상 엄청 많잖아요. 영상 200개가 넘어요. 그리고 뷰수가 되게 많아요. 이 몇천 명이 본 거 중에 2명이었단 말이에요. 즉 인터넷에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강력하게 표출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라는 거예요.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한 7, 8명 중에 1명 꼴로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뭐 미국에서 뭐 어떤 사람이 개인 방송하면서 뭐 미국에서 연봉 뭐 10만 불, 15만 불 뭐 받아도 너무 살기 힘들어요. 흐흐흐 하는 사람들 보면요,
사실 그게 평범한 보통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어떤 개인 방송을 봤는데 그분이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유명한 G로 시작하는 회사에 뭐 다녔다고 하면서 뭐 온갖 그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아는 척 하시면서 그러면서 끝에 그러더라고요. 실리콘밸리 연봉이 높다고는 하지만 생활비 빼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봉고차 같은 데서 집도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막 그러면서 온갖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은 진짜로 미국 대기업에 다녀본 적이 없다. 장담하는데 저 사람은 경험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뭐 유학생으로서 있으면서 방학 때 뭐 한 2달 정도 인턴 정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저렇게 썰을 푸는 거다라는 걸 저는 즉시 알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 바닥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기업에는 정말 많은 베네핏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베네핏을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직 연봉 대비 물가 높으니까 살 때 못 된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깊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대기업의 정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자신이 받는 모든 베네핏을 이 인턴한테 설명해 줬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인턴 한 2달 하다가 정규직 그런 정식 지원 오퍼도 못 받고 그리고 학업도 잘 못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즉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이 개인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온갖 부정적인 말을 하고 결론은 이거죠. 실리콘밸리 오지 마세요. 절대 오지 마세요. 이게 메시지였는데 정말 그런 거는 정말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한국 엔지니어 1000명 중에 한 명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월스트 케이스를 마치 실리콘밸리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모을 때 매우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대중매체라고 안전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대중매체는요, 팩트를 보도하는 그런 어떤 뉴스적인 측면도 있지만 결국 그런 대중매체의 뉴스라는 건요, 기능 중에 어떤 기능도 있냐면 역기능이겠죠. 그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그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믿고 싶어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창구란 말이에요. 즉 세뇌, 안 좋은 말로 하면 세뇌시키는 창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즘 한국 인구도 계속 줄죠. 그쵸? 그리고 한국이 지금 정책적으로 중국과 손을 잡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미 친중이 기본적인 요즘 한국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미국에 건너가려고 하는 여러분 같은 유학생들을 어떻게든 줄여야겠죠. 그 숫자를 줄이고 싶겠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과 손을 잡으려면 중국과 지금 미국 적대적인 관계에 있죠. 그래서 미국을 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안 좋은 동네만 요즘 언론에 비치면서 막 미국 폭동나면은 미국 전국이 막 불바다가 되고 미국 사람들이 지금 사회 불만이 되게 많은 것처럼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고 미국 전국이 불바다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코로엑스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로서 감염자가 많긴 하지만 미국에 잘 사는 동네는요, 좀 수준 있는 사람이 사는 동네는요, 질병 컨트롤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에 정말 가난하고 제일 못 살고 제일 의식 수준이 떨어지는 데만 골라서 한국 언론이 보도하면서 미국 망해가는 것처럼 보도한단 말이에요. 자, 그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어요. 그거를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 얘기를 해볼게요. 하지만 제 의견도 어떻게 보면 되게 소수 의견일 수 있어요. 미국에서 정말 잘 풀린 그런 케이스의 사람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가려 들으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에서 뭐라고 하죠? 제 영상의 모든 내용은 주관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항상 말하죠. 자, 제 케이스를 말해볼게요. 제가 미국에서 저는 미국에서 대도시에도 살아봤고 대도시 인근 서버브라고 하죠. 그런 데서 살아봤어요. 자, 일단 서버브 얘기부터 해볼게요. 서버브에서 제가 예전에 대기업을 다닌 적이 있는데 그 대기업 연봉은 13만 5천 불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보통 미국에서 공학 박사를 마치면 보통 미국 대기업들이 과장을 주고요. 그 연봉은 13만 불에서 14만 불 정도 주니까 공학 박사 초봉 정도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지역이 물가가 싼 서버브 지역이었어요. 미국의 대도시에서 1시간 정도 차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물가가 굉장히 싸요. 미국 하면은 물가가 비싸다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맨하탄 한가운데나 아니면 실리콘밸리 한가운데 살 때 그럴 케이스를 말하는 거고, 대부분의 미국 대도시 서버브 지역은 물가가 싸요. 한국보다 물가가 싸요. 특히 미국은 한국보다 식료품 같은 게 싸죠. 뭐 고기라든가 육류가 훨씬 싸죠. 그리고 기타 먹을거리 식재료가 한국보다 싸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고요. 그리고 옷도 쌉니다. 한국에서 여러분이 입는 좀 명품 옷들 있죠. 그 중에 미국 미제 옷들 있잖아요. 그런 미제 브랜드들 아시죠? 한국에서는 약간 소위 말하는 메이크 옷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에서는 수입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고 백화점 같은 데 가야지만 구할 수가 있지만, 미국은 그냥 동네 할인마트에 가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게 그런 브랜드의 옷이에요. 그래서 옷 같은 거 굉장히 싸요. 한국보다 훨씬 쌉니다. 하지만 한국보다 비싼 건 월세죠. 렌트. 그래서 하지만 집을 구매한다면 한국보다 집값이 훨씬 쌉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미국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특히 유학생들이나 미국에서 취업해서 초기 이민 상태이신 분들이 미국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 이유는 월세 때문이에요. 근데 미국은 자본주의 끝판왕인 나라라고 제가 계속 반복드리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월세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월세가 훨씬 비싸요. 그리고 집을 구매한다면 한국보다 집 구매가가 훨씬 싸죠. 그래서 제가 그 미국 대도시 서버브에 살 때, 그때 제가 저희 집 살았던 집을 제가 이 영상 뒤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168평짜리 정말 큰 집이었어요. 그리고 방도 되게 많았어요. 방이 6개인가 있었고, 앞마당에는 미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잔디밭이 있었고, 뒷마당에는 수영장이 있었어요. 뭐 그런 집에서 살았었는데, 그런 집이 집 구매가가 35만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비하면 엄청 싼 거죠. 168평에 수영장 있는 미국식 잔디밭 있는 집이 35만 불이니까요. 그리고 그걸 살 때 현금이 35만 불이 없어도 돼요. 집값의 5%만 낸 다음에 나머지 95%는 은행에서 모기지라고 해서 30년 할부로 나머지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30년간 다달이 낼 수 있다는 거를 그냥 그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은 미국에서는 웬만하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집에, 그렇게 넓은 집에서 수영장 있는 집에 살면서 그 집이 35만 불이었기 때문에 전 집값이 싸다고 생각했었고, 제가 집값의 5%만 지불했었고 나머지 95%는 은행에서 제가 무슨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만 보여주면 나머지 95%의 돈은 30년 할부로 매달 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매달 그 할부 모기지 비용만 매달 내면 되는 거죠. 말이 자꾸 꼬이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부로. 그래서 연 이자율은 저 같은 경우는 4%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내 집 장만하는 건 꿈이 아니에요.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멋진 집을 장만하는 건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자기 집이 없이 아파트에서 렌트를 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집 살 구매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죠. 혹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혹은 학생들처럼 학교만 그 지역에서 나와야 되면 집을 살 이유가 없죠. 그런 분들은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 렌트를 하면 되는데, 대도시 인근 서버브 지역에서 대도시를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곳에 있다면
월세는 약 1,500불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35만 불이면 수영장 있는 168평짜리 집을 구매할 수 있는데, 그걸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월세 1,500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집 구매하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미국 집값 정말 싼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집 구매 능력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세 너무 비싸서 집값 너무 비싸요 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저도 근데 예전에 집을 사기 전에는 월세로 남의 집 렌트를 살았었어요. 그래서 대도시 인근 서버브는 1,500불 월세, 뭐 그 정도는 아주 노멀한 겁니다. 그런데 뭐 컬리지 타운에 있는 시골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뭐 월세 900불, 800불, 뭐 700불짜리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돈이 없으시면 시골로 가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집을 사기 전에 뭐 1,500불짜리 대도시 인근에서 월세를 살아본 적이 있어요. 뭐 그건 아주 누구나 집 사기 전에 그런 데서 살죠. 하지만 그때 저는 근데 월세가 참 비싸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도시 중심가에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맨하탄 한가운데 뭐 거기 직장이 있어서 거기 사셔야 되는 분들 있죠. 그리고 실리콘밸리 같은데, 그리고 혹은 LA 그런 중심가, 샌프란시스코 중심가, 뭐 시카고 중심가, 뭐 이런 데서, 이런 대도시에서 직장을 잡고 그 대도시에서 시티 라이프를 즐기면서 그 중심가에서 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한국도 말이죠. 청담동, 도곡동, 대치동 같은 강남의 노른자 땅들은 비싸잖아요. 미국도 그래요. 집이 구매 가능한, 어떤 평범한 사람이 구매 가능하려면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강남 일대 노른자 땅은 부모가 사주지 않으면 벌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미국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 사시려면 렌트를 해서 살아야겠죠. 근데 이런 노른자 땅에서 렌트를 하시면요, 렌트비가 비싸요. 렌트가 보통 월 3,000불에서 월 4,000불 정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중심가요. 그래서 뭐 맨하탄 한가운데서 뭐 직장 다니면서 거기서 렌트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월 3,000불에 4,000불 내는 경우가 많죠.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고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뭐 LA 다운타운, 그런 데가 되게 이렇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에 있는 직장들은 그러면 인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하니까, 월세가 비싸니까. 그래서 이 회사들, 인사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과에서 영입할 때 원래 살던 동네에 렌트비를 물어봐요. 그리고 그때 전 직장에서 받았던 연봉을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 연봉에서 렌트비를 뺀 그 순수 생활비 있잖아요. 그거를 인사과에서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다운타운에 있는 이 회사들은 그 금액이 나오도록 연봉을 올려줘요. 왜냐면 다운타운에 있는 회사들은 연봉이 많이 받아야 되죠. 왜냐면 렌트가 비싸니까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로직으로 다 계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실리콘밸리에 직장을 잡든 맨하탄에 직장을 잡든 능력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요. 제 말 이해 가시나요? 안 믿겨지죠? 근데 이게 능력 있는 사람들의 세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막 개인 방송이나 블로그나 막 이런 데서 뭐 실리콘밸리 물가, 뭐 맨하탄 물가 막 이런 걸 검색하잖아요. 그럼 제일 많이 발견하는 게, 그런 데 살면서 막 그런 생활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절규를 가장 많이 검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런 걸 보시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가고 싶긴 한데 내가 거기서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 영상에서 그래서 제가 앞서서 그 미디어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 실리콘밸리나 맨하탄에 사는 사람들은 한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살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이제 미국 이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끝판왕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상당한 능력자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 대부분 개인 방송 안 해요. 블로그 같은 거 안 해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이 행복하고 자기 어떤 일에 어떤 재미와 흥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인터넷에 미국 생활 힘들어요 뭐 그런 주제로 영상 올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아시겠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제 영상에 700뷰가 나온 영상 중에 댓글이 8개밖에 없었고, 물론 7개는 아주 좋은 댓글이셨어요. 일반적인 질문들. 근데 제가 삭제했다고 하는 그 악플, 그 악플로 보시면 온갖 그런 어떤 대학원 생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삐딱하게 제 글을 보면서 거기다가 본인의 어떤 대학원을 향한 분노를 표출했다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회에 어떤 분노를 표출하면서 미국 살기 힘들어요. 미국 절대 오지 마세요. 맨하탄 절대 오지 마세요. 실리콘밸리 절대 오지 마세요.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700명 중에 한 명의 그 뭐랄까 사회 불만을 가진 사람이 그런 개인 방송 하는 거를 여러분이 보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런 미디어 인터넷 어떤 댓글, 악플 이런 게 돌아가는 어떤 원리를 좀 깨우치시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를 해보신 분은 이런 미디어의 기본 원리를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인생에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개인 방송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블로그 아니면 뭐 미디어 뭐 대중매체 이런 거를 통해서 미국을 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직접 어떤 커넥션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게 가장 좋아요. 본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야 뭐랄까 통계적인 아웃라이어들이 하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거기에 그런 얘기 듣다가 인생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특히 인터넷에서 누가 개인 방송 한다고 해서 얘기를 들을 때, 그리고 신문이나 어떤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들을 때 항상 분별하셔야 돼요. 저도 제 영상 보면서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말하죠? 영상할 때? 이 영상은 매우 주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시겠죠? 저는 어쩌면 아주 미국에서 성공한 어떤 아주 극소수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말 돈 없이 미국 와가지고 정말 고생 하면서 석박사 마치고 미국에서 대기업 다니고 돈 많이 벌고 있거든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이 웃음 보이죠? 얼마나 행복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대기업에 인사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오기 전에 살던 지역의 연봉과 렌트비, 뭐 집을 구매했다면 집을 구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연봉을 주기 때문에 미국에서 원래 연봉이 괜찮고 연봉 빼기 생활비하고 남은 금액이 괜찮았던 사람이라면 실리콘밸리를 가든 맨하탄을 가든 거기로 이사 가는 거로 인해서 삶이 힘들어지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봤던 그 인터넷 개인 방송이나 블로그에서 맨하탄 사는 거 힘들어요. 실리콘밸리 사는 거 힘들어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사는 거 힘들어요. LA 사는 거 힘들어요. 했던 사람들은 뭐죠?
네, 이제 감이 오셔야 됩니다. 미국 인사과에서 그렇게 연봉 빼기 생활비를 하고 남는 거를 가지고 사람의 연봉을 줄 때 그 금액을 항상 평가를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한 거는 그 사람들의 직장에서 그 사람 평가 때 그 사람이 B급으로 봤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그 미국의 어떤 생활비 비싸서 힘들어요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이 보면 또 제 영상에 싫어요를 누르겠지만요. B급의 인생이에요. B급의 인생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면 여러분 인생은 B급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구독자분한테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 내리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진출, 맨하탄 진출,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금전적으로요. 왜냐면 능력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렌트가 비싸도 상관없어요. 연봉 빼기 렌트에서 그 순수 남은 금액에 맞춰줍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맨하탄이나 실리콘밸리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 능력이 있으시다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본인이 능력이 없으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미국 유학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데 무리해서 미국 유학 가시면 안 돼요. 본인의 자기 자신이 미국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제가 좀더 여러분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그 한국에서 정말 학벌이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본인이 한국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고 앞길이 막막해서 미국 건너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금 주변에 소위 말하는 학벌이 좋아서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학벌이라는 걸 타이틀 딱 떼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붙었을 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 없으면 미국 오시면 안 되고요. 자신 있을 때 미국 오세요. 미국은 학벌을 보지 않고 실력만 보는 건 맞는데 실력이 없다면 살아남기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 오잖아요. 어떻게 어렵게 와가지고 미국에서 온갖 좌절을 맛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인생의 궁지에 몰렸을 때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그때부터 개인 방송을 하기 시작하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하면서 뭔가 미국에 대한 안 좋은 얘기, 인종차별 당한 썰에서부터 뭐 실리콘밸리 살 때가 못 된다 해서부터 맨하탄 살 때가 못 된다 해서부터 온갖 미국 욕을 하면서 그걸로 좋아요 구독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항상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 정도 되는 사람은 연봉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먹고 살만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실 이게 본론인데 앞에 이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요즘 유튜브 보면은 딱 할 얘기만 하잖아요. 그걸 원하는 구독자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정보를 그런 식으로 얻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앞뒤 딱딱 자르고 그 알맹이만 들으려 하면요 굉장히 왜곡된 시선으로 그 사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긴 서론, 지금까지 사실 서론이었어. 긴 서론을 한 이유가 이 모든 배경 지식이 없이 내가 하는 얘기만 들으면 되게 오해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수저가 아니에요. 서민의 아들로서 정말 돈 없이 미국에 유학 와서 정말 고생했어요. 고생했단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 쌀이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고생을 뚫고 박사를 마쳤어요. 마쳤고 지금은 미국에서 공학 박사를 마친 지 6년이 됐고요. 제 연봉 25만 불입니다. 25만 불 정도 받으면요. 세금을 많이 내죠. 약 30 몇 퍼센트 정도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30% 이상을 세금으로
인컴 텍스로 내고 있어요. 그 외에 뭐 나중에 노후로 내는 연금이나 뭐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거는 사회 보장성으로 내는 거는 나중에 제가 늙으면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이제 빠져나가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건 얘기 안 할게요. 그건 제가 이제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세금으로 이렇게 뭐 번 돈의 한 30 몇 프로는 뭐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갈 줄을 알아보세요. 근데 30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남은 금액이 있겠죠. 이 남은 금액에서 이제 주거비가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도시 서버브 같은데 대도시 다운타운에서 서버브에서 뭐 1시간 반 정도 거리는 이런 서버브 살면은 뭐 약간 시골 같고 널널하고 좋아요. 굳이 한국으로 제가 지리적으로 비교하자면 뭐 경기도 일산 같은 그런 한적한 곳이죠. 이런 데 살기 좋잖아요. 그러면서 가끔 심심하면 강남 놀러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살면 돼요. 대도시 외곽에 사시면서 다운타운 가끔 놀러 가고 그러면 그런 데서 집 구매하시면 구매가 한 35만 불 정도면 잔디밭 있고 수영장 있는 그런 멋진 집 사실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집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 영상 뒤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근데 본인이 뭐 정말 시티 라이프를 정말 나는 포기 못한다. 뭐 예를 들면 막 맨하탄이나 막 지금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막 이런 멋진 삶을 포기 못한다. 그러면 집을 구매하기는 힘들어요. 그런 데서는 뭐 그런 데서는 되게 비싸요. 그래서 뭐 아무리 싼 집 찾아봤자 뭐 2 밀리언 달러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굳이 살고 싶으면 렌트를 살아야겠죠. 뭐 한 3,000불에서 4,000불 월세를 내야겠죠. 뭐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고요. 실리콘밸리 한가운데 멋지게 살고 싶으면 그 정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실리콘밸리 직장을 다니시면서 실리콘밸리 외곽에 한 2시간 정도 떨어지는 좀 서버브 지역에 좀 집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연봉에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어디 사시느냐의 취향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 막말로 얘기하면 정말 다운타운에서 뭐 정말 멋진 영화 같은 미국의 시티 라이프를 즐기고 싶으시면 뭐 월 4,000불 정도 월세를 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 다운타운에 있는데 살면 되는 거고요. 미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앞에 잔디밭 있고 뒤에 수영장 있는 데서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 서버브 한 뭐 번화가에서 외곽으로 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데 사시면서 거기 사시면서 그냥 집 구매하시면 돼요. 한 35만 불이면 수영장 있고 잔디밭 있는데 살 수 있어요. 수영장을 포기하면 한 30만 불이면 구매할 수 있고요. 현금 없어도 돼요. 5%만 현금으로 내고 95%는 은행 가서 본인 직장 재직 증명서랑 예전에 신용카드 뭐 안 갚아서 뭐 불법 체류자 된 거 없는 것만 증명하면은 나머지는 은행에서 30년 동안 연이율 한 4%로 뭐 이건 신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뭐 3% 나오실 수도 있고 뭐 하여튼 30년간 갚으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 나는 정말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건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미국에 정말 위험한 동네들이 있어요. 위험한 동네가 왜 위험하냐면 거기에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런 데는 정말 싸요. 지금 2020년 이 와중에도 뭐 월세 한 500불도 안 하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엄청 남겠죠. 연봉 엄청 벌면서 그런 사시면. 근데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자려고 누우면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려요. 탕 탕. 하지만 방탄유리 끼시고
문 잘 걸어 잠그면 되겠죠. 농담인 거 아시죠? 그런데 사시면 안 돼요. 미국 사시면서 집값에 너무 지나치게 아끼면 위험해지니까 그런 데서 사시면 안 됩니다. 학생 때 사실 제가 돈이 너무 없어서 그런 데 살아본 적이 있어가지고 사실 웃은 게 그때 제가 생활비 아껴보겠다고 거기서 그 위험한 데서 살았던 그 예전에 그 어리석었던 제 모습이 너무 웃겨가지고 웃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이라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 본인 또 웃기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원래 웃음을 못 참아서 하여튼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야, 인생이라는 건.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선택지가 많아. 왜냐면 미국 넓고 다양한 지역마다 물가가 다르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돈을 아끼고 싶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사람은 어, 엔지니어로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집이 없어요. 집이 없이 바닷가에 멋진 요트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 요트가 되게 조그만한 요트가 아니라 진짜 커요. 집채만한 요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 부엌이랑 침실이랑 거실이랑 다 있어요. 그런 데서 사는데 그 요트 가격이 집값보다 싸대요. 그래서 그런 데 사시면서 생활비를 엄청 아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고 뭐 신문에서 봐서 알겠지만 일부 물가 비싼 지역의 어떤 사람들은 집값을 아끼기 위해서 그 뭐랄까 트레일러라고 하나요? 그 안에 거주 가능한 큰 트럭 있잖아요. 그런 약간 SUV인데 엄청 큰 거, 그런 거 사놓고 그 안에서 자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결국엔 어디서 사시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역쯤에서 사실 건지. 하여튼 연봉에서 세금을 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렌트를 빼셔야겠죠. 아니면 집을 사시는 거라면 월 모기지를 빼셔야겠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알아서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거 내야겠죠. 전기세 저는 뭐 전기 그렇게 아껴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팍팍 써요. 팍팍 쓰는데 전기세로 한 월 100 몇 불 내고요. 수도세도 저도 물을 안 아꼈어요. 물 그냥 콸콸콸 써요. 그리고 정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원에 막 물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수도세도 월 100 몇 불 나가고요. 그 다음에 집에 초고속 인터넷 놓고 집에서 와이파이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 한 50불 내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저랑 제 와이프 두 대가 있고요. 두 대 다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데이터 6기가 각각 서로, 그러니까 12기가죠. 이렇게 해서 패밀리 플랜으로 월 60불을 내고 있어요. 60불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차를 운행하고 있죠. 차를 운행하고 있으니까 차 어떤 유지비가 들겠죠. 뭐 가끔 엔진 오일 갈아야 되고 뭐 그러는데 엔진 오일 가는데 한 차 한 대당 60불 정도 들어요. 뭐 제 차가 좀 좋은 거라서 합성유라고 해서 좀 좋은 거 해야 들어 해서 뭐 가끔 엔진 오일 뭐 갈아주고, 그 다음에 뭐 차 기본 뭐 정비 있잖아요. 뭐 그런 뭐 타이어 뭐 몇 년에 한 번씩 갈아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그런 거는 한국이랑 별 차이 안 나요. 차 뭐 유지 보수하는 거, 그리고 보험, 자동차 보험. 근데 제가 자동차가 좀 좋은 게 두 대가 있어요. 그래서 두 대 자동차 보험료로 6개월마다 1,800불씩 내니까 1년에 차 보험료로 3,600불을 내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대부분 뭐 음식을 먹는데 뭐 드는 비용이니까 뭐 근데 음식은요 한국보다 싸요. 한국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것보다 미국 물가가 싸요.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육류가 싸죠.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비 뭐 식비는 별로 안 드는데 외식하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외식하면 뭐 밥 한 끼에 뭐 5천 원, 6천 원에도 뭐 김치찌개 한 그릇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기본으로 뭐 어디 가서 밥을 사 먹으면 기본 10불, 12불 뭐 이 정도 들어요. 밥 한 끼에. 거기다 팁 주고 그러면 15불이 훌쩍 넘어가죠. 그래서 외식하면은 저랑 와이프랑 둘이 외식하면 항상 30불이 넘어가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녀가 있어서 아들이 있어서 같이 가족끼리 외식하면 50불, 60불은 훌쩍 넘어가요. 그래서 미국은 외식이 비싸죠.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자동차는 기름값, 기름값이 한국에서는 기름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주로 대중교통 타고 다녔는데 미국에서는 기름값도 싸고 그리고 대중교통이 별로 없어서 항상 차를 몰죠. 근데 미국 기름값 싼 거 아시죠? 뭐 기름값은 동네마다 다르겠지만요. 뭐 대략적으로 1갤런, 미국 갤런 단위로 기름을 팔죠. 1갤런에 약 3달러 정도 하니까요. 1갤런이 약 4리터니까요. 4리터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1리터에 약 75센트 정도 하는 거네요. 뭐 제가 지금 환율을 뭐 정확하게 계산 안 하겠지만 대충 해보면 뭐 약 800원대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1리터에 약 800원 정도 뭐 약 그 정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름값 한국에 비해 많이 싸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냥 기름값 별 부담 없이 운전 뭐 가고 싶은데 놀러 다닐 때 놀러 다니고 뭐 그러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뭐 봤을 때 미국 삶이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미국에서 박사 마치고 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대기업에서 미국 박사들한테 보통 과장을 주고 연봉을 약 1억 원 정도 줘요. 그리고 한 저 정도 연차로 한국은 연차가 중요하잖아요. 연차 정도 돼서 있으면 뭐 부장 갓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부장 못 따는 사람도 있고 한데 부장을 달아도 연봉이 약 1억 3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박사학위를 마치고 13만 불에서 14만 사이를 미국 대기업에서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박사 마친 지 6년 차가 됐는데 근데 미국은 연차를 가지고 이렇게 연봉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실력제이기 때문에 6년이 됐어도 초봉 그대로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실력 있으면 저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박사 마친 지 6년이 됐고 연봉이 25만 불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정도 연봉 되면 한국도 세금을 많이 내요. 그래서 세금 떼가는 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고액 연봉자들은 많이 떼가는 건 매한가지고요. 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얘기 안 했네요. 의료비. 의료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주거든요. 의료보험을 주는데 그게 회사에서 의료비를 많이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회사에서 사실 많이 부담한 상태로 주는 거죠. 근데 개인이 이 의료보험을 위해서 내야 되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셋이서 한 달에 약 300불 정도의
의료보험 돈을 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의료보험이 대충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월 2,000불어치 정도의 혜택을 주는 굉장히 좋은 보험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거의 월 1,700불 정도를 부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 300불 정도만 내면 됩니다. 한 달에. 그러면 이게 있으면 웬만한 병은 다 커버가 돼요. 뭐 제가 최근에 아파 보질 않아서 뭐 잘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이게 혜택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런 미국 대기업에서 주는 의료보험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인터넷 쳐보면 미국 의료보험 너무 비싸다 막 이런 뭐 감기 한번 걸리면 뭐 200불 이상 깨진다 막 이런 루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의료보험 없는 사람들 얘기고, 미국은 직장에서 주는 이런 의료보험이 있으면 의사 한번 만날 때 한 10불에서 20불 사이의 금액을 내면 돼요. 코페이먼트라고 하죠. 의사를 만날 때마다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이것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감기 걸리면 저는 한 10불에서 20불 정도의 코페이를 내면은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의료보험은 저희 가족 월 300불 정도는 늘 나가는 거고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생활 수준은.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이렇게 미국의 어떤 생활비 수준을 가늠해 본다는 건 사실 정말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제가 뭐 어떻게 연봉을 받고 어떻게 뭐 지내고 있는지 구독자분이 아시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미국은 너무 넓고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초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고 저축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많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좀 농담 반 진담 반 정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렌트비 싼데 집값 뭐 집 구매가가 싼데 미국에 찾아보면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치안이 안 좋은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데 사시면 정말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직장 동료 중에 한국인 분이 계셨는데 이분 진짜 악착 같은 분이었어요. 정말 저 사람 무슨 돈 귀신 들렸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악착같이 돈을 모으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치안이 안 좋은 동네에서 막 집을 구매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싸게. 그리고 미국은 입사하면 노트북과 핸드폰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미국 회사들은 오피스 폰이 없어요. 대신 회사에서 최신 핸드폰을 준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거에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플랜을 주고 번호까지 줘요. 그래서 그분은 그거를 받아서 자기 핸드폰을 해지해 버렸어. 자기 개인 핸드폰을 막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죠? 어때요? 좀 제가 오늘 한 얘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들 듣고 너무 막 이렇게 낙담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않기를 정말 권해드리고요. 본인이 실제로 가고자 하는 지역, 그 지역에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측정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회사 가기 전에 정말 좋은 회사 다니셨다면 그 구독자분을 그 미국에 새로 갈 회사에서 빼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던 직장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이 뭐 실리콘밸리에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봉 빼기 렌트 해가지고 알짜배기로 남는 금액이 지금 다니시는 직장보다 많이 주도록 인사과에서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맨하탄을 가든 실리콘밸리를 가든 능력 있는 사람 입장에선 걱정할 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